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7월 고3 학력평가 국어 해설, 저는 남궁윤입니다. 자, 제 5부로 시작합니다. 이제 5부와 6부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화작, 또 문법 언어, 그리고 독서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요. 문학으로 잘 감동적이고도 재미있고도 또 그러나 전략적인 공부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총평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뭐 고전시가 또 현대시 이 그 운문 작품들도 이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작품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실수를 해서 틀렸다고 봐야 할,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산문문학 쪽, 좀 더 그걸 강조해야 될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함께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하고 고전소설 공부할 거고, 다음 시간은 이제 현대소설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갈래복합 공부할 건데요. 5부에 먼저 특히 이제 뭐 이 오늘 이 5부에서의 현대시와 그다음에 그 고전소설 둘 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어냈어야 하는 그런 세트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지금부터 1시간처럼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먼저 현대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가, 나 두 작품의 어떤 작품 조합, 시인의 조합 같은 것에 비하면 너무 최근의 시들 두 편, 최근의 시인들 두 편으로 두 명의 작품으로 묶여있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어쨌든 조금 어렵고 그러나 또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이해하는 재미가 있고 이런 두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고 이해하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는요 문태준의 맨발이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현대 시 중에 한 편이죠. 2004년도에 발표돼 가지고 그 무렵에 그냥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시단을 이 시로 평정했고요, 각종 상을 휩쓸었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감동적인 시고 잘 쓴 시니까 함께 읽어보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운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멋지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많은 상을 받기도 했던, 문단의 극찬을 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연계교재 또 수능 완성에 실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하면서도 또 한 번 또 오래간만에 흠뻑 이 시의 매력에 젖기도 했던 그런 시입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20대 초반에 몇 년 선배로 같은 과 선배였어요.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냥 조용한 시 잘 쓰는 형이었어요. 문태준 시인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맨발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이 개조개 한 마리라는 게 바로 이 시의 시적 대상이겠죠. 그죠? 자, 어물전에 개조개 한 마리가 있는데 운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개족의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툭 이제 이 시에서 얘기하면 맨발을 내밀고 있는 거야. 몸 바깥으로.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인가 하면 움막 같은 몸이에요. 그렇죠? 뭐 궁궐 같은 그런 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내민 개조개의 발은 맨발입니다. 당연하죠. 뭐 개조개가 신발을 신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새삼스러운 시인의 어떤 인식이 돋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맨발로 표현한 거야. 맨발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맨발의 청춘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맨발이라는 게 이 시에서 되게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히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됐죠. 맨발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맨발의 청춘 이럴 때는 날 것 그대로의 또 가진 것 없는 맨손이나 맨발이나 뭔가 가난이라든지 날 것 그대로의 출발이라든지 뭐 헐벗었다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뭐 또 순수함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를 환기합니다. 여기에 사실 이게 시적 상황이죠, 그죠? 어물전에 이렇게 화자가 어물전에서 개조개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장보러 혹은 구경하러 이렇게 어슬렁거렸겠죠. 그러다가 개조개가 한 말이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는 시인이 화자가 관찰한 걸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제 이걸 읽고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이게 개조개야. 그리고 여기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 이게 개조개라면요. 개조개의 맨발과 부처의 맨발과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가장 특히 아버지의 맨발이 이렇게 겹쳐있는 시의 구도를 느끼게 됐으면 좋겠어. 이 시는 그래서 이 시가 이렇게 흘러가요. 시상의 흐름이 개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부처의 맨발로 슬쩍 겹쳐지면서 그러다가 점차 인간의 이야기, 가장의 이야기,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이야기 같은 것으로 흘러가는 시상의 흐름을 보인다. 그죠? 지금 개족의 얘기입니다. 개족개가 맨발을 내밀었다. 그걸 보이고 있어요. 여기 이 세 가지 개족의 맨발과 부처의 맨발과 가장의 맨발이라는 것은 물론 아버지가 바깥에 나갔다가 맨발로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 어떤 그 벤다이어그램처럼 표현한 이 여기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지점에는 이 시를 이렇게 가만히 깊이 감상하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가난과 서러움과 또 호젓함, 쓸쓸함과 느림과 되돌아감과 어떤 면에서는 또 죽음과 이런 어둠과 슬픔 같은 것들이 여기에 공통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정서를 이렇게 흠뻑 느끼는 거, 그게 이 시의 매력에 훅 빠지는 일일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이 개족의 한 마리가 이렇게 촉 바깥으로 발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라고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개조개가 발을 내밀고 있는 것을 하필이면 또 어디에다 빗대는가 하면 죽은 부처에다 빗댔습니다. 부처는 어때요? 자비를 상징하는 성인이잖아. 그죠? 종교적인, 초월적인 대상이고. 죽은 부처, 실제로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죽은 부처가 여기 지금 슬피 우는 제자라는 게 누구냐면 가섭이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그 가섭이 막 이제 부처가 죽었을 때 슬피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하듯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보였다고 하고요. 그 발에는 1000개의 수레바퀴 살이 이렇게 그걸 상징하는 그림이 거기에 무늬가 발에 그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섭에게 슬퍼하지 말거라 가섭아 라고 그냥 세상은 이렇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슬퍼할 일이라는 것도 아닌 거고 죽음이라는 건 섭리라는 건 이런 것이고 영원 회귀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걸 그냥 이미지로 툭 하고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 불경에 이런 얘기 있어. 마치 그렇듯이 개조개가 이렇게 발을 내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인 문태준은요, 불교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고요. 실제로 직업이 이제 시인이기도 합니다만 불교 방송의 라디오 PD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불교 쪽에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그 뒤에 탁발 이런 용어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부처의 이미지, 불교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이 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그 다음 보세요.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자, 개족의 맨발은요,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이죠. 그럼 맨발은 맨발인데 그냥 맨발이 아니고 이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터 있는 맨발이에요. 그럼 이건 뭐하고 관련 있는 진술일까? 물론 인간의 눈으로 해석한 것입니다만 전체 이 시의 맥락에서 볼 때는 삶의 고통과 연관 있는 이미지 제시란 말이야. 그 다음 볼까? 내가 조문하듯, 이제 이게 죽은 부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개족에도 이제 뭐 맨발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이게 이제 임박한 혹은 이미 진행된 개족의 죽음에 관한 것과 서로 엮여있는 진술일 테니까 내가 조문하듯이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족에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그럼 아직 개족에는 죽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걸 확 숨겨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치 최초의 궁리에 잠긴 듯 아니면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그 발을 거두어 갑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요. 이때는 여기에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이미지들 사이에 중첩되고 있는 교집합 자리에 있을 느림 같은 이미지도 여기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맨발로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한 삶을 이끌고 가던 그 맨발이 이제 보세요. 속도는, 그 맨발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급한 게 아니고 느릿느릿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서럽고 그런 그 서글픈 감정 같은 걸 더 효과적으로 환기하죠. 저속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던 저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라고 화자는 짐작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자, 개조개가 나 오늘 다른 개조개랑 나 오늘 예를 들면 나 오늘 꽃게랑 약속 있어. 막 만나러 가나요? 그랬다가 집으로 돌아와야지 이러나요? 그거 상상하기 어렵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슬슬 어디라고 경계를 딱 지을 수도 없지만 개족에 관한 얘기가 죽은 부처의 얘기로 맨발을 매개로 해가지고 갔다가 이게 점점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정도에 오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즉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얘기하자면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가장의 이미지로 슥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넘어왔죠, 은근히. 그야말로 느리게. 그죠? 자,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개조개의 일생은 맨발로의 일생이지 뭐 개조개가 신발을 신었겠나요? 근데 가난했던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삶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가장,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길 위에서 태어나서 길 위에서 한 평생을 살고 희생과 자비의 상징이 된 부처, 늘 맨발이었겠죠. 그죠? 풍요롭고 여유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고 있고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기 지금 개족에도 부처도 또 가장인 아버지도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마치 뭐처럼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삶의 고통, 슬픔, 힘겨움 이런 것들을 사랑을 잃고서는, 사랑을 잃었을 때도 그렇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그 슬픔을 견뎌냈을 것이라고 그 삶을 짐작하는 거예요. 개족의 삶, 거기에 겹쳐지는 부처의 삶,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보세요. 아 하고 집이 울 때, 여기서 이제 집 아까 나왔습니다만 여기 앞에서 움막 같은 몸이라는 게 집의 이미지로 사용됐죠. 어쨌든 누추한 집이긴 하지만 개족에겐 집이 뭐 따로 있겠어요? 그 조개 이 껍데기 자체가 집이지, 그죠? 자, 여기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아까 앞에서 기억 부분에 나왔습니다만 이 부르튼 맨발, 삶의 고통스러움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부르튼 맨발로 지쳐 있는 몸으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탁발한다는 게 뭐예요? 경을 외우면서 스님이 이렇게 그
공양 양식을 모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닭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그럼 봐. 양식을 구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무르튼 맨발로. 그럼 즉 먹을 것을 구하러 거리로 나아가서 어떻게든 뭔가를 벌어와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아버지, 가장들을 떠올리게 되지.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이때 운막 같은 집은 아까 처음에 시 초반에 나왔던 운막 같은 몸하고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되죠. 운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봐. 지금 이 시는요,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가장인 아버지의 삶의 이미지가 이렇게 중첩된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훨씬 더 직접적이겠죠. 가난의 냄새가 풍기는, 그것도 벌벌벌벌 풍기는 그런 운막 같은 집으로 맨발로 거리에 나섰다가 먹을 걸 구해와가지고 굶주리고 있던 자식들, 아내, 이렇게 늙은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그런 울던 것들, 가난에 배고파하던 식솔들을 먹여 살려서 그것들의 울음도 멎었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고통스럽게 신산했던, 고통스럽게 한평생을 이렇게 무게를 감내하면서 맨발로 살아야 했던 가장의 이미지 같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개족에서 출발해서 느릿느릿 어디가 경계인지도 정확하지 않게 천천히, 마치 최초의 국리인 듯 마지막 국리인 듯 이렇게 부처의 이미지를 거쳐서 아버지의 이미지로 제시된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대충 감이 오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나로 갑니다. 그러면 송찬호의 구두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런 그 도식을 통해 가지고 가를 이해했다면 나는 좀 더 어려운 시입니다. 가도 물론 어렵지만 나는 또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은 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봤겠습니다만 19번 문제 보기에 보면 나오는 용어 낯설게 하기 같은 게 전면에 나서 있는, 드러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야. 여기서의 세 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나는 세 장을 하나 샀다. 그럼 세 장을 하나 가서 어디에서 무슨 가게에 가지고 세 장을 사왔어. 근데 그걸 가죽으로 만든 거래요. 가죽으로 된 세 장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철사로 됐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세 장은요? 근데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거. 그래서 발을 집어넣는 가죽으로 만든 작은 감옥.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제목인 구두야. 작품의 제목인. 그럼 작품의 제목인 구두를 세 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러면 구두가 세 장이 구두라면 발은 뭐에 대응될까? 그죠? 대응되겠죠. 즉 세 장 대 구두는 세 대 발이 되는 거야. 맞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대응 체계 속에서 이 시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봐요. 나는 구두를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그랬어요. 그럼 봐. 이 감옥은요. 감옥은 당연히 뭐야? 억압이나, 그치? 뭔가 가두는 것이니까 거기에 문제 어디 있어? 19번 문제 같은데 보면 압박감, 억압, 압박, 족쇄거되는, 가두어두는 이런 의미를, 또 구속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환기하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발이 억압과 구속, 압박 속에 있는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럼 이게 뭐야? 구두 산 얘기구나. 근데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겠죠. 생각해봐. 세 장을 하나 샀어. 근데 세 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아주 근본적인 상징 체계, 원형적인 상징의 차원에서 새는요, 어떤 인류의 어떤 문화권 속에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새는 자유로움을 기본적으로 상징하죠. 어디든 훨훨 날아다닐 수 있다면. 우리가 내가 만약 새라면 이라고 늘 생각하고 새를 담기 위해서 흉내내려고 뭘 날틀을 만들고 이랬던 게 전부 다 새는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이야.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이고, 새는 자유롭고, 새 장은 뭐예요? 그 자유로운 존재인 새를 가두어 놓는 장치가 새 장이에요.
자, 그럼 봐요. 발은 원래는 날뛰는 발이야. 자유로운 거고요. 자유로운 비상을 원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새 장을 통해서, 구두를 통해서 가두어 놓은 거죠. 자, 처음에 그것은 발에 너무 컸어.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이건 사실 구두 사는데 구두가 클 수도 있잖아. 그럼 덜그럭거리는 구두를 끌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알죠, 그죠? 근데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그랬거든요.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요 대응 체계 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구두가 크면 구두를 줄여야 하죠. 감옥이 크면 감옥이 작아져야 하고요. 감옥이 작아져야 한다는 것은 억압과 구속이 더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그게 사라져야, 억압과 구속이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구두와 새장, 결국 새장이 감옥이기도 한 요 이미지 속에서 이 연을 이해하게 합니다.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해놓고 그 다음 연에 이어지는 내용 볼까?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그랬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모자는 자, 새장 안에다가 모자를 집어넣어요. 또 구름을 집어넣습니다. 모자는 큰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어로 사용된 겁니다만, 구름은 생각해 봅시다. 구름은 유유자적하게 하늘을 막 흘러가는 거잖아요. 응? 이것도 자유로운 존재 아니야? 그리고 새장이 갇혀 있는 새는 구름을 구경만 할 뿐이지만, 날아다니는 새는 구름을 가까이에서 혹은 구름을 뚫고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봐, 새장 안에다가 구름을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새장 안에는 새가 있을 것이니까 새한테 과거에 그렇게 새장에 갇히기 전에 자유롭게 비상하던 때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을 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들이죠, 그죠? 그러나 새는 언덕을 잇고 보리이랑을 세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새장에는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건 일종의 반어적인 진술일 겁니다. 즉, 요 연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겠죠.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한테 자유의 기억 같은 걸 환기를 해 주어봤자 억압이나 구속이면서도 현실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아시죠? 안온한 일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삶에 대비되는 억압과 구속이야. 매일같이 동일한 루틴 속에 학교 가고 직장으로 생각합시다. 아침에 출근해서 피곤한데 힘들어도 직장 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지친 몸을 누웠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대신 그걸로 급여를 받고 그걸로 사고 싶은 걸 아껴놨다가 뭘 사고, 일상을 그렇게 일궈 나간다는 것, 그런 건 평온한 일상, 마치 조그만 먹이통과 구멍이 있는, 그때 먹이통이라는 건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어떤 뭔가, 먹이를 주니까 그 안에 있으면 적어도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못해도 날아다니면서 먹을 걸 직접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멍도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되어 있는 곳을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인 어떤 억압의 굴레 속에 안주하게 하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언덕을 잇고 보리이랑을 세지 않으면 날지 않는 거야. 아무리 구름을 집어넣어 준다 할지라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발에 관한 얘기, 구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한 발 더 물러서서 생각하면, 이건 여기서의 이 새의 모습은 화자 자신 아니면 그를 둘러싼 우리들 전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 그죠?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 작은 먹이통하고 구멍이 있는 새장 안에서. 원래 자유롭게 막 비상하고자 하는 영혼이었지만 이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순치가 되어버린 거지. 그죠? 자,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름이라든지 여기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떤 감옥과는 상반되는 자유로운 어떤 그 유동이 가능한 혹은 비상의 그런 이미지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네요. 자, 아직 물에 젖지 않은 좀 순수한, 그죠? 그런 한 척의 배야.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럼 이때 이 발은요, 진짜 발이 아니겠지. 내 발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지쳐버린 나의 영혼 같은 거겠죠? 한때는 속박이었고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켠. 그러면 삶이 속박이라고 느꼈을 때는 자유로운 비상을 원했을 테고요. 막 자유롭게 사는 삶을 희망했을 테고 열망했을 테고, 제멋대로였을 때는 안주를 바랐을 거고요. 그죠? 뭔가 좀 더 안정된 일상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이렇게 열정과 정열과 자유와 뭐 이런 분방함 속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걸까? 내 삶에도 어느 정도 안정과 정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런 때도 있었고 이런 때도 있었던 삶의 한켠에서 나는 가끔씩 나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이 낡은 목욕통은요, 1차적으로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라고 할 때 이거는 지규적인 표현 아닙니까? 낡은 구두가 낡은 목욕통처럼 생긴 거죠. 그죠? 목욕통, 그 욕조 같은 거 생각해봐요. 신발이나 욕조나 비슷한 면이 있지, 이미지상. 낡은 목욕통 같은 그 구두를 벗어던지고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는다.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요. 구두 대신 구두에다 발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의 육체 속에다 발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이건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구두에 발을 집어넣으면 그 구두를 신고 길을 걸어 다니는 거지만 새의 육체 속에다 발을 집어넣으면 날아다닐 수 있을걸요? 그죠? 자, 결국 이 시는 그냥 단순하게 도식화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때 여기요. 자, 나는 새 장을 하나 샀다. 그건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그러면 어떤 현실, 자유로운, 분방한, 뭐 호기로운, 막 이런 날뛰는 삶을 가두는, 그죠? 억압의 세계, 그런 조건, 상황 같은 게 시작된 거죠. 자, 과거에 말이에요. 과거 어느 때? 새 장을 샀어요. 이때 새 장이라는 건 낡은 구두야. 맞죠? 이건 억압이고요. 이건 땅 위에 있는 구두라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죠. 오늘요, 새 구두를 샀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구두인가 하면 구름 위에 올려져 있는 구두예요. 됐나? 그러면 이거는 억압과 속박, 구속, 그죠? 압박, 이런 것의 의미로 사용됐다면, 자, 내가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보는 새로운 구두, 그것은 구름 위에 있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나는 새로운 자유로운 비상을 꿈꾸어 보는 게 되겠지. 됐죠? 자, 어려운 시입니다. 가, 나 모두 감상했다면 16번 문제 봅시다. 가, 아까 맨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생각해볼게. 내밀어 보이고 있다 의 반복을 활용하여. 그랬죠? 처음에 보니까 왼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내밀어 보이고 있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반복을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자, 물론 부처가 그렇게 발을 내밀어 보이는 걸 직접 본 건 아니고, 그렇게 부처가 발을 내밀듯이 불경에 있었던 그런 내용, 그것처럼 개조개가 내밀어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딩동댕. 조문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 시가 울적하고 쓸쓸하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 슬픔의 태도가 조문하듯 건드리는 거야. 그 발을 이렇게 건드려 보는데, 그 발을 건드리는 게 마치 조문이라도 하듯 건드리는 거니까 애상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는 가능한 감상이겠습니다. 3번,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라는 추측인 거지. 이거 추측을 나타내는 진술 형식 아니겠어요? 추측을 통해 대상이 슬픔을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슬픔을 인내하는 게 슬픔을 견디는 거지, 그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됐나? 추측이나 생각이나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동어 반복의 진술 비슷한 겁니다. 이건 사실. 그 다음, 아 하고 집이 울 때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아 하고 집이 울 때 라는 것이 감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거죠. 그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울던 것들이 와 울음도 멎었으리라의 대비를 통해, 그럼 이건 대비인 건 뭐 맞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울던 것들인데 울음이 멎은 거니까 이건요. 그럼 대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답이 5번입니다. 왜? 울던 것들이 울음을 멎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게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맞는 진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해 못한 사람이 보기에는. 근데 생각해봐. 이 맥락은 뭐였지? 자, 작품 마지막에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를 나섰다가, 그러니까 아하고 집이 올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 바르러 거리로 나갔고,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는 냄새가 벌벌 풍기는 움막집으로 돌아오면 결국 어떻게든 힘들게 탁발해가지고 양식을 거두어 와가지고 먹을 걸 구해와서 울던 것들의 울음을 멎게 만들어준 거야. 그렇잖아요. 그랬던 개족의 또 아버지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생각, 상념, 또 개족의 삶에 대한 추측,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이지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겠어요? 정답 5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발이야. 그죠? 가의 맨발, 나에는 구두, 거기에 발. 자, 그럴 때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고단한 존재, 발자취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현된다. 또한 발은 신발과 함께 연결되어 표현되곤 한다. 이때 신발은 이제 나에 나오는 구두 같은 거예요. 신발은 발을 보호하여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발을 구속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됐죠? 발하고 신발에 대한 이런 그 어떤 해석의 준거 같은 걸 주고서 선지를 이야기했어. 그럼 봅시다. 기억이 뭐냐 하면 기억 19가요. 펄과 물 속에 오래 담겨있어 부르튼 맨발. 신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부르튼 맨발. 그죠? 신발을 신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부르트진 않았을 텐데 모습을 보여주어 펄과 물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고단함을 보고, 아까 얘기했죠. 삶의 고통, 기억은. 그죠? 고통스러운 삶의 어떤 그 흔적과 관련되어 있는 식구로 볼 수 있다. 니은은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그랬는데요.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발의 모습을 제시한 건 맞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얼핏 이 시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맞는 진술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이 니은 식구에 대한 해석으로는 정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니은 다시 내가 조문하듯 그 개족의 발을 맨발을 건드리니까 조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개조개가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갑니다. 느리고 또 느리게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반응하는 그런 모습. 깊은 생각에 빠져서 느리게 발을 거두어가는 모습. 이게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3번 삶의 디귿인데요. 디귿 어디 있어?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그러면요, 삶의 무게를 견뎌주는 존재로서의 발을 통해 양식을 구하러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현장,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식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리을 갑니다.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그런데요, 발을 구속하는 신발을 작은 감옥으로 표현한 거 맞죠? 현실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냈다. 아까 우리 봤지만 여기에 낡은 구두가 땅 위에 있는 것이고 구속의 존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리을 맞네요. 그다음 미음 갑니다.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 보는 것이다. 그런데요, 발을 감싸는 신발을 새의 육체로 변주하여 바꾼 거죠. 그죠? 아까는 낡은 구두였고 그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새의 육체로 새 구두가 되는 것이고, 그 새의 육체로 변주하여 일상의 구속을 깨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 대신에 새 구두에다가 발을 집어넣어
그걸 새의 육체에다 발을 집어넣게 되면 구두가 아니라 새의 육체에 발을 집어넣으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아까 우리 해석했던 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A와 B인데요. A는 뭐냐 하면 탁발이고요. 그죠? B는 뭐냐 하면 먹이통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 가장 적절한 건 하나니까요. 여기 좀 사실 이런 거 가장 적절한 건요. 나머지 4개는 사실 해설하기가 허무할 만큼 엉뚱한 진술들이에요. 이 둘이 하필 자 봐요. 탁발은 먹을 걸 구하러 가는 행위고요. 먹이통이라는 건 먹이가 주어지는 먹이가 담겨 있는 통입니다. 먹을 것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2개를 엮은 유의미한 문제가 된 건데요. 자, 생각해봐. 탁발이라는 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곤한 일상, 힘든 그 삶의 조건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과 관련된 행위인 거고, 먹을 걸 구하는 행위, 일상을 영위하고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행위인 거고요. B는 삶의 안주와 관련된 사물이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주는 먹이를 먹고 그 새장 속의 삶에 안주하는, 그죠? 이쪽에 삶. 그러니까 이거 답 3번이죠. 나머지는요,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 뭐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 그죠? 탁발이 아무런 사회의 상징입니까? 그럼 탁발이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뭐 그걸 담고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또 뭐 예를 들면 뭐 B의 그 먹이통이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또 뭐 그 탁발이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A나 B 중에 하나는 맞을 수 있는 진술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둘 다 맞는 진술, 그 둘이 먹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게 삶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A, 해야 되는 행위. B는 그 먹을 게 주어지는 걸 통해서 구속의 상황에 억압의 처지 속에 안주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처지에 관련된 사물. 이렇게 딱 맞는 거 하나 선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거든요. 송찬호의 구두는 낯설게 하기를 사용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그러니까 이건 뭐 구두 같은 것이지. 근데 그거를 낯설게 만들어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와 연결지어 나를 감상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구두를 새장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감옥이라고 연결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번 신고 다니는 구두를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했죠. 구두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화자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이게 낯설게 하기의 기법의 결과라는 거죠, 말하자면. 구두를 끌고 다니는 걸,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걸 감옥을 끌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감옥은 이 압박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타당하네. 2번 새장에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는 발상은 좁은 새장에 하늘에 구름을 넣어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듯 화자 역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새장 속의 새한테 자유로운 비상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구름을 집어넣어 본다. 그런데 걔들은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 먹이통이 있는 새장 안에. 자, 그러니까 요거 2번처럼 진술할 수도 있겠다. 3번 새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본 발상은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 낡은 과거의 구두는 땅 위에 있는 구두고요. 오늘 새로 샀다는 그 구두는 구름 위에 놓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자유롭게 비상하려는 어떤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는 구두이기 때문에 3번 선지처럼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니. 4번 겁니다. 내 구두를 한 척의 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든 추앙할 수 있는 배와 같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구름 위에 놓여 있다고 그랬고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이 배는 어디로든 갈 수 있어. 또 구름 위에 놓여 있어. 비상, 자유로운 비상하고 관련이 있어. 그렇게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다. 근데 5번 볼까? 구두를 낡은 목욕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낡은 목욕통과 같이 화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거죠. 자, 이때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는요, 낡은 구두, 옛날 구두야. 근데 그걸 무슨 오랫동안 지켜온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하고 연관 짓는 건
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말이 안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첫 출발점에서 화자가 오랫동안 순수함을 지켜왔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인가?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삶,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유롭게 비상하는 그런 삶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열망, 욕망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시지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 목욕통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낡은 구두가 낡은 욕조, 목욕통 하고 관련되는 어떤 1차적인 그 이미지의 유사성 때문에 사용된 거지. 이게 무슨 목욕통이라고 해서 뭘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이건 근거 없는 어떤 해석 작용이라는 겁니다. 답이 5번이죠. 됐나요? 자, 시도 시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앞에 얘기했었습니다. 시도 시지만 이 두 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다음으로 공부할 고전 소설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웠을걸요? 어이없이 틀렸고 나중에 가서 이거 내가 왜 틀렸지?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 고전 소설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작자미상에 기막공전이 있는데요. 앞부분의 줄거리가 없이 바로 차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없어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뒤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가 중간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충분히 파악 가능한데 앞부분의 줄거리 없으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작중 상황을 초반부터 잘 파악해야 되죠. 갑니다. 이때 학공이 그런데 기막공전이니까 학공이 주인공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 그죠? 모친스라를 떠난 지 이미 10여 년이라 그랬어요. 자, 노비 전담 문서를 매양 의복 속에 넣어 남이 몰라보게 하였더니 그 문서를 신부가 알까 염려하여 그윽한 곳에 감추고 종종 가보더니 동지가 마침 그것을 보고 왈 거기다 무엇을 두고 저리 자주 보는고 하고 즉시 가보았어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문서입니다. 그죠? 자, 노비 전답 문서예요. 그걸 옷 속에다 넣어서 남이 몰라보게 하고 그걸 신부가 알까 염려해서 그윽한 곳에 숨겨두고 종종 가서 막 봅니다. 상황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문서가 되게 뭔가 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서겠죠. 그런 기밀을 바로 포착해야 돼. 그죠? 학공이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자기 아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동지, 이게 지금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알고 저 뭔데 저렇게 자꾸 가서 감춰놓고 자꾸 들여다보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고 즉시 가보니 전대에 두루마리 뭉치가 있거늘 그랬습니다. 이런 게 보통 이제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직감할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이 문서가 이거의 일부겠지. 그죠? 이걸 가지고 가서 저의 방에가 들어 떼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사는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김낭청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주인공 학공의 아버지인 거야. 그쵸?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하였거늘 동지가 대경하여 크게 놀랐다는 뜻이에요. 그럼 동지가 크게 놀라서 이르되 전일에 들으니 김낭청 댁 종들이 낭청이 죽은 후 집의 가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 여러 놈들이 그 집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사는지라. 주야로 들으니 그놈들이 말하기를 그 아들 학공을 잡아 죽여 후환을 없이 하자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일이 될 줄 어찌 알았으려. 그럼 뭐야? 지금 동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문제 이제 뒤에 나오는 25번 문제 여러분이 많이 주목하지 못해가지고 틀린 요소를 지금 지문에서 읽어냈어야 돼. 뭐냐면 요 두루마리 뭉치 안에 쓰여있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을 보고 알게 된 건 학공이 바로 이 김낭청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 팩트를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뭘 갑자기 떠올랐는가 하면 김낭청?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들었는데? 그럼 이 학공이 그 학공이야? 걔야? 이렇게 알게 된 거야. 됐죠? 여기 이 종들이 나쁜 인물들이지. 김낭청이 죽은 다음에 집의 가장 누구? 김낭청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집안 재산 다 탈취하고 거기에 그 자기들이 그냥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 학공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걔였어?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자, 하고 살펴보니 또 한 봉이 있건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노비 전담 문서라. 이게 바로 노비 전담 문서가 바로 아까 옷 속에다 감추고 다니면서 들키고 싶지 않아 하던 그거죠. 동지가 대경하여 또 놀라서 별선을 불러 왈 너희 둘을 보지 못하면 눈에 안마마여지더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하고 이 너희 둘이라는 게요. 어디 있어? 너희 둘이라는 게 학공과 별선을 가리키는 거야. 문맥상 보면요. 하며 전후곡절을 말하니 지금 있었던 일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털어놓는 거죠. 그랬더니 별선도 또 대경합니다. 크게 놀라고 낭루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 만일 누설되면 낭군은 목숨을 잃을지라. 그럼 이 낭군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학공이죠. 왜? 얘가 학공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학공을 죽이려던 종들이 와가지고 이 학공을 죽일 거 아니야. 그때 그 낭군이라는 게 누구야? 그러면 아 별선과 학공이 부부지간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야 돼. 됐어요? 그런 걸 이렇게 앞부분 줄거리 없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되죠. 그럼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신부가 알까 염려했다고 할 때 그 신부는 누굴 가리키겠어? 별선을 가리키겠지. 그죠? 자, 별선의 낭군은 학공이고요. 학공의 신부는 별선이에요. 그럼 봐. 그러면 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부치는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마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때 그럼 결국 동지는 누구인 거야? 별선의 아버지이자 학공의 장인어른인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 봐. 이건 충분히 읽으면서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더라도 이런 인물 간의 관계, 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발 이거 발설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별선이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지면 남편 학공은 죽어요 이런 거야. 이때 학공의 나이는 18세요 별선의 나이는 16세라. 부부가 흥락하여 주야로 즐겨하더니 행복해 잘 살았어. 일일은 하루는 별선이 낭군께 묻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낭군은 본디 어디 살아 계시며 부형은 뒤라 하시나이까. 근본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캐 묻는 거야. 학공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찍이 어려서 부모를 잃어가지고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슬쩍 이제 감추려고 얘기를 숨겼더니 하니 별선이 또 막 다시 묻기를 낭군이 홍천 북면촌에서 하시던 김낭청의 자제가 아니나이까? 이라고 물었어. 그냥 돌직구 바로 질문했죠. 아버지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때 학공이 얼굴이 색이 확 변하면서 대답하기를 이 말이 어인 말인고 하니 별선이 대답하기를 처백에 감추지 마옵소서 하고 저의 부친 누구 아까 동지가 하시던 말씀을 자세히 말할 즈음에 그 모 홍씨 그럼 이거 뭐야? 별선의 엄마 그죠? 홍씨가 딸의 방으로 놀러 오다가 창밖에서 들으니 여차여차 하거늘. 그럼 이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죠? 이 말을 듣고 놀라 또 대경했네 그죠? 천방지방 달려와 호흡을 통치 못하다가 남편인 동지한테 얘기합니다. 딸아이 방에 갔다가 들으니 걔네들 부부가 하는 말이 사위 학공이 홍천부 북면에 살던 김낭청의 아들이라 하니 매우 수상하더이다 라고 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지가 크게 꾸짖어 어디서 부당한 말을 듣고 옮기는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지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 아내한테도 이걸 숨기는 겁니다. 맞죠? 하고 별선을 불러 왈 너의 모친이 홍씨가 말이에요. 마침 네 방에 갔다가 너희들이 여차여차 하는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이르니 어찌 된 말이냐. 별선이 듣고 망극하여 말 저희의 목숨은 부모님께 달렸사오니 불초한 자식을 보아 각별 조심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 일이 밖에 알리지 않게 해주세요.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와 엎드리며 왈 엎드려 바랍니다. 빙부 누구? 장인어른 깨없어는 널리 생각하사 이 말을 누설치 마옵소서. 만일 이 말이 누설되오면 불쌍한 인생이 살기 어렵사오니 깊이 통촉하옵소서. 이게 밖에 알려지면 학공은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별선과 학공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죠. 하니 동지가 학공의 손을 잡고 왈 장부가 아니로다. 어찌 대장부가 이만한 일을 두려워하리오. 내 어찌 이 말을 누설하리오. 조금 더 염려치 말라. 걱정하지 마. 나 비밀 지킬 거야. 자, 하니 학공이 수심을 돌고 방으로 돌아오니라. 수삼삭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루는 홍씨가 아까 그 엄마 있잖아요. 별선의 엄마. 술을 대취하게 먹고 저의 동료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차차 옮기어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아 촌중에 자자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죽일 묘책을 의논하니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 되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기 중략 부분 앞에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죠? 학공이 그 집의 종들 악인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몰래 여기에 이제 몸을 의탁해서 별선의 남편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 나게 돼.
잘못하면 학공이 죽어. 그 이 일을 쉬쉬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별선의 아버지인 동지는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이걸 뭐야, 이 엄마, 별선의 엄마인 홍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퍼져가지고 온 마을이 다 알게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학공이. 그죠? 중납부분 줄거리 봅니다. 학공은 별선의 희생으로, 별선이 죽었어, 그죠? 희생으로 계도섬을 탈출한 후 아버지의 중마고우인 황승상의 양자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되어 계도섬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봐요. 탈출했던 계도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과거에 급제해서 신분이 달라졌어. 자사가 됐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같은데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뭐죠? 이제부터 학공을 자사라고 일컬을 테니까 알아두어라는 사인을 준 거야, 정보를. 그죠? 자, 자사가 들어가면 이 자사가 누구야? 학공이지. 됐죠? 자, 학공이 이제 자원급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자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들어가며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산도 예 보던 산이요, 물도 예 보던 물이고, 수목도 예 보던 수목이라.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를 측량치 못할러라. 옛날 일, 이 지금 별선의 희생으로 겨우 탈출했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사가 감색을 불러. 이 감색이라는 게 이제 주로 재정 쪽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 관리들 중에 이 출납 이런 거 관리하는 애들, 감관, 생리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를 불러서 자사 왈, 내 이 섬을 구경코자 와보니, 여기 구경하러 왔는데 사실은 자기가 일부러 여기를 찾아온 거죠. 그래놓고 이제 구경하고 왔는데 섬은 절승지요 또한 패치 못할 섬이로다. 야, 여기 놀러 왔는데 와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짐짓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하나 인구가 적단 말이야. 모여있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 온갖 구실과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도록 나라에 장계했으니 그리들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출납 담당하는 관리들 불러가지고, 야, 여기 내가 놀러 한번 와봤는데 구경하고 왔더니 여기 참 좋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얼마 안 사니, 야, 이거 얘네들 세금 같은 거 막 감면해줘가지고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 살게 해라. 응? 그렇게 해달라고 나라에다가 임금한테 장계를 올렸으니까 그렇게들 알라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그거 백성들이 분부를 듣고 여쭙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안접하게 해주옵소서. 안접이란 말 거기에 각주에 나오죠. 편안히 마음 먹고 머물러 살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게 여기 머물러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니 자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안접하라. 니네 여기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거야. 하고 물가에 나와 배를 타고 떠나니 그놈들이, 여기 그놈들이, 이게 그놈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지, 그죠? 손모아 축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요, 뒤에 문제도 반영됩니다만, 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들 이렇게 여기 세금 같은 거 감면해 줄 테니까 여기 모여 살아라, 이제 떠나지 말고 여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 나중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건데, 와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떠나지 못하게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자, 나오죠? 자사가 원수를 갚을 비계를 얻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하고 육지에 다다르니 각 읍 군마와 대선이 다 등대하였더라. 자사가 기뻐 즉시 이 뜻으로 천자께 아뢰고 황승상과 임감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도로 회정하여 섬으로 들어가더라. 다시 이제 그 섬, 계도섬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그놈들이지, 그죠? 자기들이 이제 그 보복당할 것도 모르고 웬 자사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세금도 감면해주고 잘 여기 살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놈들이 자사의 말씀을 고지 듣고 양양자득 하여 지내더니 의기양양해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더니 자사 다시 들어오신다 하거늘 더욱 기뻐하여 강도에 나와 맞으며 좋아하더라. 강가에 나와가지고 섬에 오신대, 또 우리 자사님 오신다 이러고 막 이제 환영을 나간 거지. 자사가 들어갈 때 군졸도로 분부하여 왈, 내가 이 섬을 포상하고자 할 뜻을 나라에 아뢰었더니 교지에 이제 임금님이 내리신 명령서에 다시 들어가 백성을 안무하라 하시기로 내 다시 왔다. 별로 분부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가동 주졸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대령하여 영을 들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사가 이제 이 학공이 복수를 하러 들어가는데 일부러 일을 꾸민 거야. 자, 그 섬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전부 다 나를 환영하러 나와 있어라. 가동 주졸이란 말은 길가에 노는 어린애, 길가에 애들 막 뛰어놀잖아. 그런 어린애, 또 뭐예요? 그 떠돌이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나 환영하러 나와 있어라. 알았지? 나 특별히 니네들한테 분부할 말이 있으니까 딱 집합을 시켜놓은 거야.
자, 이놈들이 모두 기뻐하여 남녀노소 가동주절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는지라. 자사 장대 높이올라 방포 일성에 백기를 휘두르니 억만 군병이 일시에 응답하고 둘러싸는지라. 기치 창검은 일월을 희롱하고 고각 함성은 천지에 진동하라. 그럼 이제 막 되게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꽉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위험도 위험입니다만 위압적이기도 합니다. 자사가 그제야 완완히 나서며 모인 중에 분부하여 할 타동 백성이 이 중에 있거든 좌편으로 앉으라. 이 좌편이라는 게 뭐야? 왼쪽 편으로 앉아라. 그러니까 이 섬의 원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저쪽으로 앉아라. 그 다음 또 보세요. 하고 별선의 아비내외. 그러니까 원래는 별선의 아비내외면 자기 장인 장모 얘기하는 거야. 또 좌편으로 가라 영을 내리시고. 그럼 봐. 별선의 부모 저쪽으로. 자, 이 섬 사람 아닌 사람 저쪽으로. 그럼 얘네들은 왜 그럴까? 살려주기 위해서. 그쵸? 하고 그 남은 수를 살펴보니 부지기수라. 자사가 호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이제 정치를 촥 이제 오픈을 합니다. 뭐라고? 나는 강주홍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다. 너희는 무슨 원수로 나의 부모 동생을 다 죽이고자 하고 나도 마저 죽이려 했더냐. 애매한 별선이만 죽인 것을 아느냐. 자기 아내가 너희들 때문에 희생하게 된 것을 아느냐. 나 살려주느라고. 내 이제 부모 동생과 별선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 손에 죽어보라. 그놈들이 이 말을 들으며 대경실세 깜짝 놀라가지고 아연실색하고 아니 떠는 놈이 없더라. 함정에 든 범이요 그물에 든 고기라. 어찌 도망키를 바라리요. 속절없이 학공의 손에 일조에 함몰하나니라. 됐어요. 통쾌한 복수가 이제 거의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상황 알겠죠? 학공이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떻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 상황 이해됐습니다. 그럼 봅시다. 25번 문제인데요. 자, 제가 강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25번 문제를 아주 쉽고 단순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고요. 그리고 그 틀린 사람들은 여기 지금 정답 분포가 말이에요. 반응이 골고루 흩어져 있어.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답이 뭔지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답을 뭔지를 알 수가 없어갖고 뭐 대단히 매력적인 오진술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니 오답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걔한테 막 그 반응률이 몰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골고루. 즉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야. 전부 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봐요. 동지는 학공이 지닌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 김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봐요 여러분. 이게 맞는 진술이냔 말이에요. 그래 보이지. 문제는요.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 알게 되냔 말이지. 이 사실을. 자, 김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와 살고 있음이라는 사실을 일전에 들었더니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이야.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 가지고 동지가 알게 된 사실은 내 사위가 바로 그 학공이라고 그거란 말이에요. 알게 됐어요?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고요. 대단히 절묘하게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오진술이죠. 이거를 그냥 그렇게 섬세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얘도 맞는 진술로 보였단 말이야. 대충 읽으면 두루마리 뭉치에서 그 내용 학공이라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그걸 보고서 이렇게 그거 알고 있으면 알게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요 팩트를 알게 된 건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서 알게 된 건 내 사위가 바로 그 예전에 듣던 그 소문 속의 학공이라는 사실이고. 됐죠? 자, 2번 학공이 김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별선은 동지를 통해 들었지. 아버지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거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죠. 홍 씨는, 즉 동지의 아내는 학공 내외가 하는 말을 통해 알게 됐지. 우연히 방문 밖에서 듣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2번 맞네요. 3번 학공은 자신이 개도섬에 온 목적을 감추기 위해 감색의 개도섬을 구경하러 왔다고. 내가 구경하러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참 좋다. 여기 세금 감면해달라고 내가 장계를 올렸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개도섬 사람들은 자사가 학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학공이 육지로 배를 타고 떠날 때 축수하지.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막 환영하러 막 거기에 모이지. 강도에. 자, 학공은 개도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에 무고한 백성은 좌편에 앉게 해 그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한 거지. 자, 다른 마을 사람들은 옮겨 앉으라고 하고 별선의
부모 내외도 옮겨 앉으라고 하고, 나머지한테 야 니네들 이렇게 내가 학공이었어. 자, 그러면 2, 3, 4, 5번은 다 맞죠? 1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틀렸지. 오케이? 이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전 소설에서 알파이자 오메가는 뭐라고요? 내용, 줄거리 확인이야. 그것만 할 줄 알면 안 틀릴 수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런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틀린다고, 여러분들이. 26번 갑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봅니다. A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A는 부분 보세요. 전일에 들으니 김낭청 댁종들이 저거.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게 25번 문제의 A 부분이 25번 문제에 정답지가 1번이라는 걸 판별하게 해주는 근거가 들어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일에 들으니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들었던 거 기억하는 거. 그럼 봐요. 그 이제 A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B는 B 부분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는 내가 학공이다, 너 뭐 어쩌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내 손에 죽어보라 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봐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 자, A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B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걱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생각해보자. 상대를 걱정한다라는 건요, B에서 상대를 걱정하나요? 야, 니네 내 손에 죽으리라 하는데 무슨 상대를 걱정해. 말도 안 되죠, 그죠? A에는 상대를 걱정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학공의 처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 1번 탈락. 2번, A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B는 자신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달한다. 요게 A, B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A고 이게 B라면 성립 가능할 수도 있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 내가 김학공인데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했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A는 자신이 전해 들은 이야기죠. 일전에 들으니 김학공의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A, B가 서로 바뀐다면 2번은 성립 가능한 선지이겠다. 자, 3번 갑니다. A는 자책하는 독백. 여기에 자책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떠올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동지가 자기를 책망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죠? B는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겠다.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도 B에도 안 어울리고요. A에는 당연히 안 어울리고요. 그죠? 자, A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B는 상대를 질책하기 위해 물음의 방식을 활용. 자, 물음의 방식을 활용했다. 즉 A에는 보면 예를 들면 일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같은 거요. 그 다음에 B에는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뭐 별세만 죽인 것을 아느냐, 나도 마저 죽이려 했더냐, 막 이런 식의 물음의 방식을 활용해서 상대를 질책하는 거 맞죠, B는. 근데 A는 학공이 지금 처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물음의 방식을 활용했다. 이거 맞네요. 답이 4번이네. 됐죠? 자, A는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을 암시하고 있고, B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B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B는 자기 정체를 밝히고 또 죄를 질책하고 상대방의, 그 다음에 복수를 이제 통보하고, 그렇죠? 위협적인 말을 통해서. 지금 이건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면 4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자, 27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봅시다. 자, 이 작품은 반란을 일으킨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룬 소설. 조선 후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 됐나요? 그럼 봐. 하층민들은 신분 상승의 욕구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김낭청이 죽은 뒤에 집안을 그냥 장악하고 김학공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봉건적 질서, 주인과 노비 사이의 어떤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 그러니까 집안의 질서를 원래대로 바로잡고 악인들을 응징함으로써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김학공의 그런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노비와 주인의 갈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갈등, 배반한 노비, 주인 가족 갈등이고요. 이제 김낭청,
죽음 이후에 학공을 비롯한 가족들과의 갈등이겠죠. 2차 갈등, 강성해진 노비와 학공 막 잡아서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다 이제 학공을 살리느라고 별선은 희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일 테고. 3차 갈등, 이제 권력을 얻었지, 자사가 됐죠 학공이. 그리고 노비들에게 응징의 기회를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27번 선지를 봅니다.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김낭청 댁 종들이 주인 댁 가장이 없는 상황을 기회로 학공을 죽이려고 재산을 탈취한 것은 주인과 노비 관계를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군. 만약에 절대적이라고 여겼다면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겠지. 자기들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노비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진술입니다. 그죠? 2번 김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죽일 계책을 의논한 것은 학공의 존재가 자신들의 신분상의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학공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그 불편한 존재, 제거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학공을 죽이렸다. 맞는 얘기고. 3번 학공이 개도섬에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에서 봉건적 질서를 깨뜨리는 학공의 모습.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학공은 지금 요 말을 왜 했어요? 얘네들이 떠나지 않고 악인들이 그 자리 그대로 계속 남아있게 하려고. 그리고 가가지고 얘들을 한 번에 쓸어 없앨 그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3번 틀렸죠? 4번 합니다. 개도섬을 탈출했던 학공이 자사가 되어 권력을 얻게 된 것은 김낭청 댁 종들과 학공 사이의 갈등 관계를 반전시켰지. 뒤집어 놨죠. 왜? 자, 아까 우리 여기 봐봐. 2차 갈등에 강성해진 노비와 학공, 이때 노비들은 강성해 있었고 학공은 겨우 숨어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권력을 얻게 되니까 이쪽이 자사로서 힘을 얻게 됐고 노비들은 복수의 칼 앞에 놓이게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갈등 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여기서 이제 갈등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 사이의 어떤 위계 관계랄까요? 그런 그 처지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건 맞는 얘기겠죠. 개도섬에 돌아오는 학공이 노비들을 일조에 함몰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복수이면서 동시에 신분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반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보기에 따르면 개인적인 학공의 복수이자 또 하나 이걸 해석할 때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으로 이 작품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학공이 노비들을 악행을 저지른 노비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것은 노비와 양반층 사이의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양반층의 의식 같은 게 이 서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특히 여러분 봐요. 27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렇게 보기까지 달고 있는 좀 깊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트 대표 문항은 27번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어이없이 답을 못 찾고 더 많이 틀린 문제는 어떻게 보면 25번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요, 이 고전 소설 파트에서 줄거리 파악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닫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됐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죠. 됐나요? 현대시 쉽지 않았고요. 또 여기 고전 소설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25번 같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27번 같은 문제도 무리 없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이 여러분에게 수능 전에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번 5부를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6부에서는요. 현대 소설 염상섭의 임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갈래복합 세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부에서 만나죠. 안녕.